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50세, 60세를 넘어서면서 이제 뭘 해야 하나? 내 역할은 뭘까?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인생 이막의 일과 삶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손에는 지금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아주 진솔한 사례 연구 보고서부터 시작해서요. 정부의 최신 지원 정책 발표 내용, 또 실제 운영 중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안내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시니어 비즈니스 트렌드 분석 자료까지 정말 여러분의 다음 스텝을 위한 정보들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네, 자료들이 정말 알찼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게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잖아요.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통찰,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까지 함께 발견하는 겁니다. 자, 한번 제대로 탐색해 볼까요? 네,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 그러니까 전체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인 사회에 진입했다는 건 이제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랬죠. 근데 이게 단순히 노인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노인 빈곤이나 돌봄 부담 같은 과제도 있지만 동시에 이전 세대와는 다른 그러니까 풍부한 경험에다가 디지털 활용 능력까지 갖춘 디지털 시니어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디지털 시니어요.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은퇴 후에도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뭐랄까 사회적으로 계속 연결되고 싶어 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계속 활동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변화예요. 맞아요. 특히 50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경험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 그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50플러스 세대 진로 전환 사례 연구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 연구가 참 의미가 깊죠. 네. 뭐 예를 들어 평생 직장이라 생각했던 곳에서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분, 혹은 자녀를 다 키우고 어휴, 이제 내 시간인데 뭘 하지? 좀 막막했던 분들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의 여정을 거치셨는지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죠. 네, 그 연구는 50 플러스 세대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어떤 심리적 변화의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 변화요? 네, 첫 단계는 정체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역할이나 정체성의 한계를 느끼고 좀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죠. 예를 들어 그 연구 참여자 중에 권 부장님 사례가 있는데요. 30년 넘게 IT 전문가로 일하시다가 갑자기 명예퇴직 압박을 받으면서 엄청난 상실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30년 경력이신데, 그렇죠. 또 다른 참여자 문이나님처럼 자녀가 이제 대학 가고 독립하면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크게 줄어든 데서 오는 그 공허함, 뭐 소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런 걸 경험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 이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심리적 위기감을 겪으면서요. 그 상실감과 막막함,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오는 충격이 크죠. 그럼 이 정체기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좀 변화가 생기나요? 네, 그 다음이 바로 도전기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단계죠.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하기도 하고 전혀 다른 분야의 자원봉사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평소 배우고 싶었던 걸 배우기도 하고요. 형태는 정말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도전 과정 자체가 단순히 일을 찾는 걸 넘어서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이걸 아주 치열하게 탐색하는 내적 성찰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군요. 맞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장필규님 같은 경우는 5번이나 재취업을 시도하시면서 비로소 자신이 뭘 잘하고 뭘 원하는지 깨달으셨다고 하고요. 또 이상담님은 오랜 꿈이었던 상담 분야 공부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다고 하죠. 와, 5번의 재취업 정말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해 나가신 거군요. 이 도전기의 시행착오나 성찰이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동력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재규정기로 넘어갑니다. 이전에는 나 혹은 우리 가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거죠. 아, 시야가 확장되는군요. 네,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을 넘어서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데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된 문인화님이 50 플러스 이후의 일은 적당한 소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자실현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것처럼요.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어떤 모습인가요?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건가요? 네 번째는 확립기입니다. 새롭게 정의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의 만족감을 느끼고 이 길을 계속 가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시기죠.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도 세우게 되고요. 예를 들어 아까 권 부장님은 IT 경력을 살려서 진로 직업 상담사라는 새로운 역할에 완전히 자리 잡으셨고 또 장필규님은 자신의 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돕는 평생 현역 멘토이자 컨설턴트가 되겠다는 비전을 세우셨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내면의 안정감과 함께 삶에 대한 어떤 주도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네요. 결국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50 플러스 전환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깊은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막 끙끙 앓기보다 생애진로 설계 같은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고요. 혹시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런 정책이나 도전기의 언저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도 필요하죠.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죠. 네, 다행히 이 시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막막함을 느낄 때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큰 힘이 되니까요. 어떤 지원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으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크게 한 3가지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존 경력을 좀 이어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지원. 둘째는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셋째는 아예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지원. 이렇게요. 오, 그렇게 나누니까 훨씬 명확하네요. 그럼 첫 번째, 기존 경력 이어가기는 어떤 지원이 대표적인가요? 대표적인 것이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입니다. 이건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정년이 지난 숙련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예요. 아, 기업을 지원하는 거군요. 네, 2024년부터는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고 직원 한 명당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해서 기업 부담을 좀 덜어주죠. 방식도 정년 자체를 연장하거나 정년 후에 다시 재고용하거나 아예 정년을 없애는 건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제조업처럼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직원을 놓치고 싶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네요. 와, 이건 근로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 서로에게 좋은 제도네요. 만약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가능성이 있다면 회사에 이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지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혹은 잠시 경력이 단절됐던 분들에게는 시니어 인턴십이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들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인턴 기간 최대 3개월뿐 아니라 이후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추가로 3개월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십이요. 와, 60세 이상도 인턴십이 가능하군요. 네, 특히 재미있는 건 숙련된 퇴직자를 청년 직원의 멘토로 활용하는 세대 통합형 인턴십 같은 유형도 있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살리면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해볼 기회가 되는 거죠. 오, 세대 통합형이라니 좋네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뭐라든 디지털 능력, 이게 거의 필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좀 배우고 싶어도 막막할 것 같은데. 당연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죠. 예를 들어 삼성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 줄여서 SSDA라고 하는데요. 이런 민간 기업 주도 프로그램도 아주 활발합니다. 삼성 아카데미요?
네, 이건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서요.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서 디지털 튜터가 직접 방문해서 1대1로 가르쳐주는 기본 과정부터 실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심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제공해요. 온라인 쇼핑, 금융거래, 행정 서비스 이용 같은 실생활 활용법은 물론이고 요즘 뜨는 데이터 라벨링 같은 디지털 관련 직무 역량까지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와, 1대1 방문 교육까지요? 네, 정말 인상적인 건 여기서 그냥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재능 나눔 봉사를 하거나 실제 관련 일자리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다는 점이에요. 와, 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활동이나 취업으로 연결된다니 이건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배우는 즐거움도 있고 또 새로운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창업 지원은 어떤가요? 요즘 보면 직접 뭔가를 시작하려는 분들도 꽤 많으시던데요. 맞습니다. 기술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꿈꾸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각 지역에 있는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센터가 있군요. 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 센터의 경우를 보면요. 창업 준비를 위한 사무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장비 지원, 전문가 컨설팅, 초기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500만 원 지원, 그리고 낮은 금리, 연 3.5% 고정금리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융자 프로그램까지 정말 창업의 거의 전 과정을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이야, 사무 공간부터 자금 지원까지 정말 든든하겠는데요. 그렇죠. 이런 센터들이 전국 곳곳에 있으니까요. 창업에 관심이 있다면 가까운 곳의 지원 내용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고용부터 새로운 기술 습득, 창업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길이 열려 있네요. 그럼 실제로 60세 이후에 재취업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종류의 일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자료를 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직종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현실적으로 좀 접근성이 높은 일자리들을 보면요. 아파트나 건물의 경비 보안 요원, 이게 보통 주유수당 포함해서 월 150에서 200만 원 선 정도 되고요. 또 쇼핑몰이나 마트의 주차관리원 또는 교통 안내원 같은 일도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네네. 또 택배 물류센터에서 분류나 포장을 돕는 일은 비교적 짧은 시간,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단위 근무가 가능해서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사업, 이게 월 한 30에서 60만 원 선 정도 수입이 되는데 이런 거나 학교 급식 도우미, 도서관 보조 인력 같은 공공부문 일자리도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죠. 아, 단시간 근무도 가능하군요. 네. 물론 회계사나 기숙사 같은 전문직 경력을 살려서 프리랜서 자문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제 취업을 준비할 때 이력서나 면접에서 좀 신경 쓰면 좋은 팁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이력서는 너무 오래전 경력까지 다 쓰기보다는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이내의 경력과 활동 중심으로 좀 간결하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격증, 예를 들어 전기 안전 관련 자격증이나 사회복지사,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면 잘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면접 때는 당연히 단정한 옷차림과 태도가 중요하고 특히 근무 가능한 시간대, 오전, 오후, 종일, 주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채용하는 쪽에서 판단하기 좋다고 하네요. 아, 근무 가능 시간을 명확히 하는 것. 아주 현실적인 팁이네요. 자, 이렇게 개인의 내면적 여정과 현실적인 지원책, 그리고 일자리 종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이 시니어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 트렌드와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또 흥미로운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해야 할 현상 중 하나는 바로 디지털 시니어의 본격적인 부상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그 디지털 시니어요. 네, 이분들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그냥 쓸 줄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온라인 쇼핑은 기본이고 건강관리 앱을 사용하고 금융상품 정보를 인터넷으로 직접 비교하고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세대입니다. 정말 적극적이시네요. 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지점은 일부 분석에서는 이 디지털 시니어들의 구매력이 소위 MZ세대, 즉 젊은 세대 못지않거나 오히려 더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자신을 위한 소비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거죠. 와, 디지털 시니어의 소비력이 MZ세대 못지않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만큼 시니어 시장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또 실버 인플루언서의 등장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70대 패션 유튜버, 80대 요리 블로거처럼 시니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 지혜,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면서 젊은 세대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심지어 경제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뭔가 멋지고 개성 있는 선배 시민으로서 새로운 롤모델이 되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활동은 또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런 디지털 시니어의 활약은 결국 실버 경제라는 거대한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지원하는 기술, 그러니까 케어테크와 헬스케어 솔루션 분야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어테크요? 네,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로 건강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가 질병 위험을 미리 예측해주고 로봇이 돌봄을 보조하는 등의 기술이죠. 또한 시니어 맞춤형 일자리나 교육 정보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의료, 편의시설, 커뮤니티 활동까지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고급 주거시설인 액티브 시니어 하우징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와, 기술 기반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좀 더 사람 냄새 나는 모델들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활동 같은 것들이요. 물론입니다.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하죠. 앞서 잠시 언급됐던 마을 기업이는 사회적 기업처럼 지역의 자원과 사람들을 연결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델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실제로 아까 살펴본 50+ 연구 참여자 중에서도 돈보다는 사회공헌 활동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한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런 모델은 개인적인 보람과 사회적인 필요가 만나는 아주 좋은 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혹시 이 안에서 여러분만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세 이후의 경력 전환이 단순히 직업 변경이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를 듣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그런 깊은 여정이라는 점, 그리고 그 여정을 뒷받침할 계속 고용 장려금, 시니어 인턴십, 디지털 교육, 창업 지원 등 현실적인 제도와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는 점, 이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죠. 그렇죠. 더 나아가 디지털 시니어의 부상과 실버 경제의 성장이 우리 사회와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도 짚어봤고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물론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나 일자리를 구할 때 겪는 연령차별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동시에 시니어 세대가 가진 그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지혜,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열정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활력 있는 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보이는 거죠. 맞아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크게 두 가지 방향, 그러니까 정년 후에도 익숙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즉 계속 고용과 완전히 새로운 역할이나 분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것, 진로 전환,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역량을 키우고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50+ 연구에 참여했던 장필규 님이 평생 현역을 꿈으셨던 것처럼 이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혹은 지속적인 활동의 한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디지털 시니어라는 새로운 정체성, 그리고 50+ 연구에서 발견된 의미 찾기에 대한 깊은 갈망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시니어 세대의 일 또는 활동의 모습은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단순히 월급을 받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은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을 넘어서 말이죠. 어쩌면 개인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열정이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적 필요와 만나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참여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상상력을 더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은퇴 후, 특히 60대 이후의 삶이라는 새로운 장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행복하게 가꿔나갈 수 있을지 그 이야기들을 좀 깊이 파고들여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참고한 자료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60대 이후 행복을 위한 태도를 다룬 골든 인생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또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은퇴 준비나 단계별 심리 변화를 아주 자세히 풀어주셨더라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고령자분들의 퇴직 후 삶이나 일에 대한 생각을 담은 연구 보고서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그 남성 연소노인분들의 은퇴 후 적응 과정을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본 논문도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거기에 노년기 여가와 삶의 만족도 연구나 슈퍼노인 증후군이라는 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을 다룬 글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은퇴 후에 우리가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또 사회적인 변화들을 좀 이해하고요. 그 과정에서 그냥 좌절하기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태도나 전략들을 함께 찾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지점들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회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는 오히려 좀 빨라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후에 보내야 할 시간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정말 길어졌죠. 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삶의 만족도, 나아가서는 삶의 전반적인 질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이제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보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그 해방감일 거예요. 저기 로버트 에칠리라는 학자가 제시한 은퇴 후 적응 6단계 이론을 보면요. 첫 단계가 바로 은퇴 허니문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허니문이요? 네. 매일 아침 출근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을 간다거나 취미 활동 실컷 즐기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말 그대로 정말 달콤한 시간인 거죠. 네네. 그런데 그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 영상에서도 강조하듯이 이 허니문이 생각보다 짧다는 걸 좀 알아야 해요. 짧으면 6개월, 길어도 한 2년 정도. 그 정도 지속되는 어쩌면 좀 일시적인 축제 같은 단계라는 거죠. 네, 여기서 사실 주목할 만한 지점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허니문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화멸 단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을 못하거나 대비를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 화멸 단계요? 네. 그 김 교수의 세 가지 영상이나 남성 연소노인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사소한 걸로 막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죠.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네. 그리고 기존의 직장 동료나 후배들처럼 사회적인 관계망하고는 또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좀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갑자기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TV만 본다거나 별 의미 없는 활동으로 시간 때우면서 무력감이나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대했던 은퇴 생활이란 현실 사이의 괴리감, 즉 환멸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심리적인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더 자신을 막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반응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글에서 소개된 슈퍼노인증후군이라는 개념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아니면 그 이상으로 막 빡빡한 일정을 만들고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거나 활동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계속 증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쉬지를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늘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건데 어찌 보면 이게 활동이랑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 압력이 노년기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 슈퍼노인 증후군은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이 제시한 노년기 발달 과업 있잖아요. 자아통합 대 절망.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가요. 아, 자아 통합대 절망. 네. 국립정신건강센터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노년기는 사실 끊임없이 생산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지나온 삶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어떤 의미와 만족감, 그러니까 자아 통합을 이루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슈퍼노인 증후군은 그런 성찰이나 통합 과정 없이 마치 중년기의 그 성취 지향적인 과제에 여전히 막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게 뭐 개인적인 성향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역할 모델이라던가 문화적인 지원 시스템이 좀 부족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끊임없이 활동하고 뭔가 성과를 내야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또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일과 정체성의 문제,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남성 연소노인 연구를 보면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평생을 정말 일 중심으로 살아오신 세대에게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분들한테 일이라는 건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서 뭐 사회적 소속감, 자기 효능감, 그리고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은퇴는 곧 이런 정체성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일하고 싶은 그 열망과 현실 사이에는 좀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렇겠죠. 네. 남성 연소노인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연령차별이라던가 아니면 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때문에 재취업의 문턱이 생각보다 매우 높아요.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과거의 경력이나 지위에 좀 못 미치는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아예 구직 활동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기대 수준을 현실에 맞춰서 낮추는 이른바 냉각 과정, 쿨링업 프로세스를 겪게 됩니다. 아, 냉각 과정. 네. 실제로 한 연구 보고서 요약을 보면 고령자 중에서 은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에 불과했고요. 특히 연령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준비 상태가 더 미흡한 걸로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훨씬 낮네요. 31%면. 그렇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배제나 좌절의 경험은 결국 스스로를 나는 이제 사회에서 밀려난 노인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고 이건 당연히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개인의 적응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문제하고 또 개인의 열망 사이의 간극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바로 그 지점에서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좌절하기보다는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마음가짐, 태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요. 유튜브 채널 골드인생 영상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한 6가지 긍정적인 태도를 제시하고 있어요. 6가지 태도요? 네, 이 태도들이 앞서 이야기 나눴던 환멸감이나 냉각 과정 같은 어려움에 대한 일종의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가지씩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우선 첫 번째는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는 태도입니다. 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 이게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요즘 많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익히는 것 모두 뇌를 계속 활성화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이런 생각 대신에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노년기 여가 연구에서 소개된 진지한 여가라는 개념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데요. 진지한 여가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 보내는 소일거리가 아니라 특정 분야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그런 활동을 의미해요. 이런 활동은 그 자체로도 즐거움을 주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실력이 향상되는 경험, 그리고 동호회 같은 데서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하면서 얻는 소속감이나 만족감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 취미가 아니라 정말 진지한 여가네요. 배움과 성장에 이어서 두 번째 태도는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태도라고 해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특히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빠르죠. 네.
이런 변화를 그냥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부딪혀보고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나 손주들하고 메신저로 소통한다거나 온라인으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등 디지털 환경에 좀 적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앞서 이야기 나눴던 그 사회적 배제 경험과는 정말 정반대로 세상과 계속 연결되려는 적극적인 자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변화에 대한 유연성은 고립감을 줄이고 내가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인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 역시 정말 중요해요. 비교하지 않기. 네. 특히 요즘처럼 SNS 같은 걸로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을 너무 쉽게 엿볼 수 있는 시대에는 자칫 남들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불행에 빠지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맨날 남들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네. 그래서 골드 인생 영상에서는 자신만의 삶의 기준을 딱 세우고 현재 내가 가진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남들과의 비교가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한 오늘의 나를 발견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 그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는 건강을 관리하되 너무 집착하진 않는 태도인데요. 규칙적인 운동이나 건강한 식습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젊었을 때의 체력이나 외모를 막 되찾으려고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완벽주의는 좀. 네, 현재 자신의 몸 상태를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완벽함보다는 꾸준함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하면서 가끔은 또 자신에게 좀 관대해지는 그런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슈퍼노인 증후군처럼 건강마저도 막 성과로 여기면서 강박적으로 관리하는 것과는 다른 몸과 마음의 균형을 중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태도는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예요. 은퇴 후에는 기존의 직장 중심 관계망이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취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의 양보다는 질입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죠. 김 교수의 3가지 영상에서 언급된 쿨 트러스트 관계라는 개념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쿨 트러스트요? 네. 이게 뭐냐면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고 독립적인 영역을 인정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신뢰에 기반한 관계를 의미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막 이것저것 캐묻는 소위 호구조사식 만남보다는 공동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방식이 좋겠죠? 좋네요. 쿨 트러스트. 네. 그리고 노년기 여가 연구에서도 부부가 함께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것이 부부 관계 만족도하고 삶의 만족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배우자와의 관계도 역시 중요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6번째 태도는 현재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막 얽매이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고 음미하는 태도죠. 형제에 집중하는 거? 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처럼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해요. 김 교수의 3가지 영상에서 행복은 결국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의 총합이라고 했던 말과도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6가지 태도는 결국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소개된 연구 보고서에서 은퇴 후 고령자들의 삶을 휴식형, 방어형, 활동형, 혼란형, 좌절형 등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네, 유형이 많더라고요. 네, 어떤 유형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결국 이러한 태도를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맞이하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핵심은 미리 그리고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 교수의 3가지 영상이나 국립정신건강센터 글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죠. 은퇴는 어느 날 갑자기 딱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전환 과정으로 이해하고 최소 몇 년 전부터 재정, 건강, 관계,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까지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리 꾸준히. 네. 우선 자신의 인생 후반기 방향 설정, 이게 필요해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여건 때문에 미뤄왔던 일들을 한번 탐색해 보거나 김 교수님이 마인드박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명확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인드박스 정리하기. 네. 2번째는 아까도 강조했지만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 개발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고 무엇이든 섣불리 시작하기보다는 선공부, 후 실행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선공부 후 실행. 3번째는 인간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과거에 직장 인맥 이런 데만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쿨트러스트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는 앞서 논의된 균형 잡힌 건강관리와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은퇴는 삶의 끝이나 쇠락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삶에서 좀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의미와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인 셈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다양한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조언, 그리고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담이 여러분께서 은퇴 후의 삶을 좀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은퇴를 단순히 그냥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나 피할 수 없는 노화 과정 이렇게만 여기는 시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개인의 경험과 지혜가 통합되고 깊어지는 시기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드인생 유튜브 영상의 표현처럼 나이 들면 잃어버리는 과정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과정일 수 있고요. 남성 연소노인 연구에서도 노년기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 후의 삶을 정말 새하얀 도화지 위에 처음부터 다시 그린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과거의 직업이나 역할, 혹은 주변의 시선과 기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오로지 당신 자신만을 위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멋진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바로 오늘 여러분이 내디딜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더 딥 다이브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